태극신금 2일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에서 시작해서 활동으로 복귀하죠. 상인의 삶의 형식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상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형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현 시대에 많겠죠. 위순한 형태의 출발점이 되는 활동은 실천적인 과정으로 화폐를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틀은 상품을 구매해서 상품을 팔죠. 그 상품을 구매하는 활동이 있고 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죠. 상인의 삶의 형식에서는 사용 가치적 측면에서는 품질과 양과 관련이 있으며 이익과 결부된 교환 가치적 측면에서는 가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산물의 품질에 이상이 생긴다면 상인에게 필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생산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팔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혹은 이상이 생긴 생산품을 판매하면 생산물을 판매하면 그래요. 구매자에게 물어줘야 되겠죠. 하자가 있는 생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생산자에게 보상받을 수도 있겠으나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상받기 전까지 그에 해당하는 가치의 상거래의 회전 중단은 불가피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또한 충분한 양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조직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치를 획득할 수 없게 되므로 품질이 보장된 생산물을 획득하고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일은 상인에게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상 없는 품질의 생산물을 구매해야 되고 또 충분한 양 역시 중요하겠죠. 일정 정도의 이익을 항상 거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체는 인건비나 지대, 이자 및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주기적으로 지불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건 모든 조직체에 해당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조직체에 충분한 생산물 양의 확보는 중요합니다. 상인이 인건비, 지대,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홀로 상거래를 하더라도 최소한 생활비를 충당할 가치 획득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생산물 확보는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 항상 최소한의 이익은 필요한 거죠. 삶을 유지할 만큼의 소득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상인이 인건비, 지대,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그렇죠. 상인은 생산물의 생산자와 생산물의 소비자를 결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가치를 획득하는데 그렇죠. 가치는 현실에서 가격으로 나타나므로 생산자로부터 낮은 가격에 구매하여 구매자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해야 보다 큰 가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인은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교환가치 측면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기라는 수단은 정상거래가 아닌 이자비하더라도 생산자가 구매자를 직접 접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면 클수록 생산자와 구매자가 가격 정보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상인이 획득할 수 있는 가치는 커지는데 그렇겠죠. 얼마에 살지 모르는 생산자가 있어요. 상인은 싸게 살 수 있겠죠. 무조건 팔려 하면 생산자가. 그래요. 이는 교통통신수단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통통신수단이 발전하면 생산자와 구매자를 접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하며 생산자와 구매자 간 보다 많은 정보의 획득이 가능해져 투하자금 대비 상인의 추가가치 획득 비율이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생산자가 구매자와 접촉하기 쉬워지면 교통통신수단이 발달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현 시대는 현시 탐구는 굉장히 그래요. 발전해서 교통통신수단이 생산자와 과거에는 상인을 통해서 하던 거래를 생산자가 소비자를 직접 접촉하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물론 교통통신수단의 발전은 대량 생산물을 타 지역으로 보다 신속하게 이동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거래 회전 속도를 증가시켜 상인의 주거가치 획득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처럼 교통통신수단의 발전은 상인의 이윤율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상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거래 가능한 생산물의 종류와 양을 증가시키고 상거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 역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체 거래 금액과 전체 이윤의 크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가정할 경우, 즉 생산자와 구매자가 교환 가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교통통신수단의 발전은 보다 대량의 생산물과 다양한 생산물이 상인을 통해 유통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는 이윤율이 평균화되는 기능과도 무관치 않지만 여기서 다룰 주제는 아닙니다. 하여간 상인은 판매할 상품을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해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과거 식민지를 개척한 국가들은 식민지 국가의 생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시장 지배 시대에서도 현 시대에서는 시장 지배 시대가 현 시대 시장 지배 시대니까 좀 발전한 상황인데 시장 확보를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았죠. 과거에는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식민지를 개척하는 이유는 뭔가요? 뭐 똑같겠죠. 현 시대와 보다 시장을 얻어서 보다 많은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 과거나 지금에 똑같겠죠. 또 뭐가 있나요? 또 투자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두 가지겠죠. 똑같아요. 규모나 형태가 좀 다르다 해서 다른 게 아니겠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서는 방식이나 형태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러한 회사들 예로는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동양석시 주식 회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법적으로 독점권을 지닙니다. 만일 판매자가 여러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다면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반면에 판매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라면 생산자의 판매 가격은 최대한 저렴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래요. 독점권을 지닌 존재는 생산량의 조절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생산량은 독점권을 지닌 존재의 이윤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크기로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제에서 다소 벗어나긴 하지만 언급을 하였으니 식민지와 관련된 독점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끝난 건 아니죠. 그래요. 식민지에 세워진 독점권을 지닌 회사가 상인 정신에 입각해 거래하면 그 결과는 본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식민지를 만들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만들겠죠. 그래 회사를 만드는데 그 회사가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한 상업 활동을 한다. 어떻게 할까요? 식민지에서 최대한 싸게 사서 본국에 최대한 비싸게 팔려 하겠죠. 그래요. 본국이 식민지를 개척한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필요한 생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풍부히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독점권을 지닌 회사가 상인 정신에 가게 거래한다면 본국은 생산물을 저렴한 가격에도 획득할 수 없고 풍부한 양을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요. 이는 본국에서 거래되는 생산물의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이는 결국 본국과 본국의 국민들이 이익에 반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인 정신에 입각한 거래는 폐지되거나 금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식민지 개척의 시작은 상인 정신이 작용하였더라도 그래요. 시작에서는
세월이 흐르면 식민지에 건설된 조직체의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물론 식민지와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다면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하겠지만 본국과 거리가 가깝다면 민간 기업과 같이 순수한 상인 정신에 입각한 거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반도와 일본 본토와의 거리가 가까운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다. 근데 그 회사는 본국 정부의 영향을 받겠죠. 제어를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국의 국민들이 이익을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한 것이니까 그렇겠죠. 그럼 동양석식 주식회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쭉 살펴봤는데 좀 요약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간단히 요약 정리를 했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13년까지 41,148 정보를 매입하였으며 그래요.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거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고 또 뭔가요? 본국에 뭔가 득을 주기 위해서 했겠죠. 이후에 국유지 불함이 매입을 통해 2722 정보를 좀 더 많이 했겠죠. 2722 정보. 하여튼 20만 정도 되겠죠. 20만 잘못 적은 거겠죠. 초기에 소유한 땅은 소작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수확물을 받는 데 이용되어 동양석식 주식회사가 직접 이익을 얻는 데 사용되었으나 그래요. 한반도로부터 쌀을 공급받기 위해서 세웠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후에 소작인들이 높은 수확료에 반발하고 폭동을 일으키자 소작인들을 쫓아내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소유한 땅은 일본 본토 이민 농민들에게 제공되어 일본 본토 농민들을 정착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죠. 농업 부진 국가, 특히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소작지가 소작인을 이용한 농사가 활발했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높은 소작류는 항상 폭동을 일으키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됐죠. 높은 소작류에 그래요. 정부 수탈까지 있으면 거의 폭동으로 이어졌죠. 그동안 운동도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식민지를 만든 일본이라는 국가는 당시에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했지만 매사가 그렇듯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진 않겠죠. 그래요. 신분제도 같은 건 철폐됐겠지만 그래요. 생산 양식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생산 방식이 바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소작인들을 이용하다가 근데 조금씩 바뀌죠. 다른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죠. 이제 일본 본토 이민 농민들에게 제공되었다 하죠. 그 일본 본토 농민들을 정착시키는 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동부 정책과 결합되었다 볼 수 있는 거죠. 1920년대에 광공업에도 투자하는데 조선 유연탄, 동척광업, 비봉농사, 북선개발, 삼화광업, 조선아연광업, 조선도시경영, 해남농사 등은 동양척식회사가 투자하여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래요. 식민지를 개척하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본국에 부족한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서. 일본 같으면 쌀이었겠죠. 또 뭐가 있나요?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동양적시 주식사 또 52개 달하는 기업을 설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처럼 동양적시 주식사는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한 기업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업을 설립하기도 했지만, 그래요. 또 정부 정책에 협조하죠. 일본 본토 이민 농민 일본인들을 한반도에 정착시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도 그래요.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살펴보았듯이 동양적시 주식사는 자본을 투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본의 투입은 어느 시대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지역과 참가한 이들의 소득을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일자리를 못 구하는 근로자들, 소득이 작거나 소득이 없는 근로자들이 그런 회사에 참여하겠죠. 일본인 기업에. 동양적시 그 회사만 한반도에 투자하지 않았겠죠. 일본인들도 투자를 했겠죠. 그래요. 이러한 것은 외국인들의 어떤 기업 투자는 어떤가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투자받는 나라에 덕을 주죠. 투자받는 나라나 투자받는 나라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덕을 줘요. 지역을 만들어내고 소득을 발생시키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지역이 식민지냐 아니냐 그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실상 일제시대 한반도에서의 생산물의 종류와 생산량, 지급수 및 1인당 평균 소득의 증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으로부터 투입된 자본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생산물의 종류와 생산량, 지급수 및 1인당 평균 소득이 모두 증가했다면 일제시대에도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생산물의 종류와 생산량, 지급수 및 1인당 평균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경제적으로 후퇴한 것이 됩니다. 만일 결과들이 엇갈린다면 별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식민지가 되었다 해서 항상 나쁜 효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식민지가 안 됐으면 일본의 자본이 적극적으로 투입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자본이 투입되어서 기업 설립되었다는 말은 또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었을까 비교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은 농민들에 비해서 소득이 높았는가. 한국인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또 기업을 만들었겠죠. 그런 기업과 비교하면 또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겠죠. 뭐 생각보다 그 당시에는 괜찮은 기업들이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일 수 있다 이 말이겠죠. 다음은 태울 금화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심, 비정급. 무릇 마음의 고요함이 지극히 고요하지 아니하면, 고요함은 넋의 작용을 그치는 것을 가리킨다 했죠. 넋의 작용을 완전히 그치지 아니하면, 참뜻은 그렇겠죠. 즉불능동, 능이 움직이지 않는다. 무엇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가요?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동동망령, 그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죠. 움직이는데 망년대에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비본체지 동야. 동동망동 끝없이 움직이는데 망령되이 움직이는데 이것은 본체지 동야. 본체의 움직임이 아니다. 본체는 어떠한 신의 마음이겠죠. 어떠한 신의 마음을 본체면 인간의 마음은 뭔가 되나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본체다. 그럼 인간의 마음은 본체가 아니다. 뭐 허상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생겨난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게 다 허상이라는 게 아니라 덕스의 작용에 의해 생겨난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겠죠. 왜 그것을 허상이다 이렇게 망령된 마음이다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어떤가는 신에게서 비롯된 을이 혼과 결혼하면서 늑과 결혼하면서 영혼 혹은 혼백이 생겨나죠. 의식을 가진 혼백이 생겨나요. 그런데 영이 혼이 백, 혹은 영이 을이 늑과 결합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늑은 육체에서 비롯됐다 했죠. 그러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있지 인간의 마음은 안 생기잖아요. 을이 늑과 결합하면서 이제 인간의 마음이 생겨나니까 그래요. 본체는 인간의 마음의 본체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왈 감어무리동 고로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을 성지욕이야. 성에 의한 욕망이다라고 말한다.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한 움직임은 성에 의한 욕망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정확한데 하여튼 뭐 알아서 이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죠. 성지 욕야, 욕동 이렇게 동야 이렇게 되는데 본성에 의한 욕망이라고 한다. 바탕에 의한 욕망이라고 한다. 무엇의 바탕인가요? 육체의 바탕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본성에 의한 욕망이다. 육체가 있으므로 뭐가 생겨나나요? 식욕, 먹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게 생길 것이고, 수면욕, 쉬고 싶은 욕망도 생길 것이고, 성욕, 섹스하고자 하는 욕망도 생기는 것이고, 또 좀 나아가면 사회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고 싶어, 뭐 이런 욕망, 명예욕, 혹은 권력욕 이런 것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그 성지 욕동이 맞죠. 육체의 바탕에 의한 욕망이다. 욕망의 움직임이다.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생각이 나겠죠. 마음의 움직임은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약, 불, 감어, 물, 이동. 만약 사물에 감응하지 않고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사물은 우선 인간의 육체를 생각할 수 있고 육체와 접촉하는 물질일 수도 있고 뭐 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요. 좀 넓게 이해해야 되죠. 그런데 사물에 감응하지 않고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그 움직임은 뭐라는 거예요? 천지동야, 하늘의 움직임이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 어떤가는 신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불이 천지동, 하늘의 움직임에 의지하지 않고서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을 가리켜 대천지성, 하늘의 움직임에 대립하여 성의 움직임이라고 한다. 근데 하늘에 대립하여 성이라고 한다. 그냥 이렇게 써놨죠.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구라카 하설개 욕자. 성이라는 이런 성이라는 용어는 결국 어디로 떨어진다는 건가요? 욕이라는 글자로 떨어진다.
이 말은 숨겨진 뜻은 욕망의 바탕은 욕구나 욕망의 바탕은 성이다. 성은 육체의 바탕을 갖다 육체의 본성, 육체의 바탕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욕제유 물야. 욕 욕망은 욕구나 욕망은 물체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물체로 인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차위 추리지사. 하여간 성에 바탕한 마음의 움직임은 결국 성에 바탕한 마음의 움직임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차위 추리지사. 제자리를 떠난 생각이다. 제자리를 떠난 마음을 움직여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동의 유동의. 그러한 움직임은 움직이고 끝없이 계속 이어지면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욕구나 욕망에 바탕한 마음의 움직임으로 인한 생각이 끝없이 이어지고 천에 의한 움직임을 평생 한 번도 겪지 못하는 인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욕망에 의한 움직임은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끊긴 한 번이라도 잠시라도 단기간이라도 끊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참 뜻을 보겠습니다. 마음은 항상 움직이긴 하지만 어르작용에 의한 움직임은 넉스작용이 완전히 그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는다. 어르작용에 의한 움직임이 참된 마음의 움직임이라면 넉스작용에 의한 움직임은 망령된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참된 마음의 움직임은 오늘 통해 어떤가는 신이 개입하여 일어난 으뜸가는 신의 마음의 움직임인 것이고 망령된 마음의 움직임은 넋이 개입하여 일어나는 것인데 넋은 육체의 본성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육체적 욕구나 부구, 명예, 권력과 같은 욕망 역시 모두 육체의 본성으로 인해 생겨나기에 육체의 본성은 욕구나 욕망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다. 하여간 육체의 본성에 바탕하여 욕망을 일으켜 욕구나 욕망을 일으켜 마음을 움직여 생각하는 일을 가리켜 제자리를 떠나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끝없이 이어지며 움직인다. 그렇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